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정신건강위원장 정채연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 정신건강 영역 노동자 정책 토론회는 저희 기획 중에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늘은 이 영역에서 발로 뛰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 영역에서만 일하는 노동자분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은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 아주 많이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놓여있는 노동 환경,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곧 시민분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임상심리사로 지자체 센터에서 또 정신과에서 일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동료 노동자로서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모두 자신의 기분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때에 다른 이의 마음을 돌보고자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부디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서 함께 오신 이제 발제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주상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태화 샘 솟는 집의 문용훈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심리사로서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는 김준범 상담심리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이은주 의원실에서 이승환 선임비서관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네, 이은주 의원님께서 축사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저희 자료는 당 게시판 혹은 저희 소통방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만 인사드리고 바로 발제자분들의 귀한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지부장 주상현입니다. 첫 발제를 하게 돼서 엄청 떨리고요. 네, 제가 존경하는 또 문용호 관장님 앞에서 센터를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네, 우리 처음 뵙는 우리 선생님 앞에서 또 얘기를 하게 돼서 오늘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사실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는 좀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명세는 사실 몇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심리적 재난에 겪고 있을 때 방송국이 자막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전화가 굉장히 폭주했고, 내가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상담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있겠죠.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아마 코로나 감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문자를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때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 1577-0199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아마 문자를 한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검진에도 정신건강검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정부 시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변함이 없고 굉장히 더 열악해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정의당에서 이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공연불로 끊기지 않도록 정의당에서 정말 많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좀 했었는데요. 저도 정의당 당원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 위 제목은 계속 나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네. 예전에는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임금 체계가 달랐습니다. 네, 서울시가 더 많이 줬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정신건강 사업 안내 인건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민주노총 안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정신보건지부를 설립을 했고 노조를 설립했고 51일간의 파업 후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단위임금 체계로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3급의 전문 요원들은 인건비 절감이 이유였고 표면적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일임금 체계로서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정보에 굉장히 부재했고 서사협과 센터 대표와의 협의 과정의 공개가 부재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재활시설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또 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임금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또 사회복지사와 전문요원의 자격 그런 요건 때문에 또 임금 체계도 좀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단일임금 체계로서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조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굉장히 임금을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노조를 만든 게 아니냐. 물론 임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신보건지부가 설립된 이유는 고용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인건비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랑 좀 다르게 지방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기준은 2022년 인건비 적용 기준이 굉장히 상이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임금 인상률이 3.5%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간위탁 센터들이 3.5%의 기본급이 올라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좀 열악하다는 이유로 23년인데 22년 기준으로 준다든지 22년인데 21년 기준으로 준다든지 시간에를 안 준다든지 팀장들은 월급이 많으니까 호봉을 픽스시킨다든지 시간의 수당을 안 준다든지 사례 1, 2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2년에 복지부가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조치를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사업 안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는 복지부에서 발행되는 지침입니다. 지방 보건소에서는 이건 지침일 뿐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가 다 다르죠. 그래서 23년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분리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된 호봉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경력이 제대로 좀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실상 지방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호봉이 재산정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면 보고서 눈치를 계속 보니까요. 예. 약간의 에피소드긴 한데 노조를 만들고 보건소에 좀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직영으로 바꾸면 제가 뒤에서 설명해드릴 건데 임금이 굉장히 저하되고 경력이 좀 뒤처질 수 있고 고용이 더 불안정한 상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지부가 더 왜 발전하지 못하냐, 더 많은 센터들이 가입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가입했다간 직영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 못하는 거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 센터는 대표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쉽게 설명드리면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 하는 거고요. 직영 운영은 보건소장이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직영 운영도 자치구 기준마다 다 다릅니다. 공무직이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줄임말로 시선제라고 적어놨는데 시간 선택제가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7시간 일하거나 4시간 일하거나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고용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휴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를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
보건소에서는 시간 선택제를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7시간 일합니다. 에피소드로 7시간 일하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 선택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A조는 10시에 출근하고 B조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 문을 닫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7시간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7시간 일하니까 당연히 임금이 적겠죠. 저희가 경력으로 호봉제를 많이 운영합니다. 7시간 일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시간은 시간외를 하는 거고 1시간 시간에 하는 건 경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경력 산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부재합니다. 직영운영은 전문요원이 부재합니다. 임금이 적으니까요. 대학 4년 졸업하고 1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수련기관에서 1년 수련을 받고 근무를 하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생활용 임금 정도 받습니다. 1호봉 정도면.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수당을 조금 주기도 합니다. 그 수당 기준조차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시선제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은 매년 5년간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5년 호봉제를 적용을 합니다. 계속 호봉은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되는 아주 이상한 시간 선택제의 임기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휴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5년 있다가 다른 일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데 시선제를 여기다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직영센터는 무늬만 공무원입니다. 아마 정의당 내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약직 말고 정규직이 한 30-40%라고 분명히 기사에 나올 겁니다. 왜냐? 직영센터는 공무원입니다. 신분상. 그러니까 굉장히 공무원이니까 그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할 땐 공무원 티어로 놓으니까 다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당연히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 내에서 수많은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특출나게 임금을 더 많이 책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안 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과 고용 형태가 다르다. 이걸 중심으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초에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의 사례관리, 그러니까 병원에서 갓 태어나신 분들의 약물관리라든지 재활을 위해서 조금 돕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목적인 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가되어 온 대표적인 업무가 증진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일반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정신 상담도 중요하게 포커싱 되고 있으니까 이런 증진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살률 1위입니다. 당연히 자살에 대한 사업도 할 수밖에 없고 중독센터가 지역에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인원이 굉장히 적고 그런 분들 얘기를 그냥 좀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사업 안내가 매년 복지부에서 발간이 되는데 많은 사업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계속 추가되는데 인력은 추가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복지부에서는 매년 발표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매칭의 문제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요.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앙정부가 50일 되고 지방정부가 뭐 자치구 그다음에 시가 좀 다르긴 하지만 50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추가되어 온 대표적인 업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면 그쪽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면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성북구만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하고 있고 위기상담을 하고 있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1577-0199라고 하는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서 1년 내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1577-0199 상담원들의 TO가 한 번도 잠깐이나마 차였던 적이 있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임금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인센티브도 없고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인구 1000만이잖아요. 밤에 야간에 전화 받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 3명이서 물론 서울 시민 모두가 다 자살 위험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3명이 전화 받았을 때 한 지역구에서 자살 위기 대상자가 발견이 돼서 경찰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출동을 나가잖아요. 그럼 2명이 나갑니다. 그럼 1명이 전화 받잖아요. 1명이 오롯이 전화를 다 받으면 다 전화 못 받습니다. 그럼 민원이 걸립니다. 왜 전화 안 받냐? 왜 못 받냐? 왜 못 받겠어요? 3명이서 무슨 전화를 다 받겠습니까? 우면산 산사태 때, 강원도 대형 산불일 때, 포항 지진일 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 때 다 굉장히 중요한 보건소가 지방의 자치구가 정신건강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초창기 때 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소가 무작위로 엑셀 파일로 줍니다. 전화하라고. 감염자들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라고.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서비스를 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뭔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는 의지는 있습니다. 매년 발표합니다. 근데 현실성 없는 충원계에 기재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기재부가 만약에 1억을 주면 야 이제부터 너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억으로 다 충원해. 근데 저희가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칭을 못하는 곳은 인력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납할 수밖에 없겠죠. 복지부에서.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1억 줘봤자 너희들 인력 채우지도 못하는데 너희 다음에도 인력 줄 이유가 없어. 1억 줄 이유가 없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지방에 또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또 자치구에서 그래도 여유 있는 곳에선 또 인력을 뽑죠. 그러니까 인력이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한 24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4명도 센터장 빼고 회계 직원 빼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 뺀다고 하면 아직도 30명은 선회한다고 봅니다. 1인당 사례관리자 수가 30명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위기 개입돼야 되고 단위 사업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은 그냥 1인 복지관의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죠. 센터 고용이 되게 불안정하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일 때 민간위탁 사무 계약을 좀 살펴봤더니 70%만 고용 승계해도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이 바뀐다면 전원 고용이 안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실제 사례가 있고요. 예전에는 문효원 관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정신재활시설보다 센터에 전문요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그래도 높았거든요. 이것도 좀 웃긴 거죠. 같은 정신건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낮고 센터는 임금이 높고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임금이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고용이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직영도 있고 민간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좀 궁금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의 고용 조건도 안 좋아지고 직영도 많아지고 시선제도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전문요원들이 재활시설에 많이 갔을까? 전문요원들이 재활시설에 많이 가서 다른 서비스를 굉장히 주고 있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재활시설은 TO를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을 하나 더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민간위탁의 장점, 직영보다 임금 많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직영센터의 장점, 무계약직이라면 오케이라고 하지만 무계약직의 소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작고 그 인원들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시간 다 됐네요. 20분. 그 기준으로 받는 무계약직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또 민간위탁은 직영보다는, 임금은 직영보다 많지만 고용승계가 좀 불안하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계약 조항에 고용승계 70%만 하면 된다는 거. 초반에 말씀드렸던 형평성의 문제.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죠. 하는 일은 다른데 보고서 내 형평성의 문제로 임금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어. 너희 그렇다가는 더 시기 질투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보건소의 직원들이 합니다. 공무직들한테, 무계약직한테. 그 대신 정년은 보장되잖아. 이런 식으로. 아마 보건복지부에 계시는 정의당 의원님이 아마 복지부에다가 아니면 각 일선의 보건소에다가 공문 하나 보내셔가지고 임금체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고용체계 조사해 보시면 이런 결과들을 그냥 확실히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전에 굉장히 흥했습니다. 임금이 좀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어느 곳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 받는 곳이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률하고 같이 적용받습니다. 아마 1.3이면 저희도 1.3. 근데 공무원은 다른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당 같은 게 없어요. 있어봤자 명절 수당, 가족 수당 이 정도 시간에는 임금으로 책정되진 않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아니 복지부 아니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에 다 더해가지고 60시간 뭐 많게는 60시간 적게는 15시간 20시간을 다 한 것으로 해서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임금 되게 많네. 너희들이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요즘은 MZ세대들이 많이 센터에 들어왔잖아요. 야근 잘 안 합니다. 네. 야근 잘 안 한다는 게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그 시간에 맞춰서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관리자들도 시간에 명령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임금이 적으니까 시간을 그냥 하면 좋지라는 체계로 그냥 임금으로 가져갔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요즘의 센터의 관리자들은 제대로 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에 명령을 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4년 지난 다음에 사회복사 1급 어렵게 합격하면 1년의 수련을 받습니다. 그럼 전문요원이 되는데 임금이 생활형 임금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 환경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사실 이게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가 파업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함부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받았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파도손이라든지 인권단체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인권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인 출동이라고 하는 게 명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인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되는 업무로 번아웃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이런 겁니다. 네. 보건소 갑질 얘기 있고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노동자. 왜냐하면 노동자만 만들면 직영되니까. 실적에 목숨 거는 노동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비난받는 이유가 너희들 1인당 사례관리자 수가 30명, 50명 되는데 제대로 된 사례관리자 할 수 있어? 사례관리 할 수 있어? 점 찍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 덥잖아요.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런 날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들은 오늘도 방문은 나갑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 군인들도 일정 기온이 되면 작업 중지를 하잖아요. 명령할 수 있잖아요. 정신건강센터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다녀야 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하면 저소득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정신건강 당사자분하고 1대1로 마주 앉아서 방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 집에 에어컨이 없을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선풍기 하나 놓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위탁 유지에 사활을 거는 관리자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자가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하면서 직장인 상담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당사자 인권에 눈 감는 노동자가 있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전에는 그냥 입원을 많이 시키는 사설 이송단 전화해가지고 입원 많이 시키는 곳입니다. 기타 등등 있고요. 센터 현실이 4가지 제가 기억나는 거 적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이후로 해고됐던 센터가 있습니다. 팀장이 갑질로 10명이 퇴사했다는 센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센터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문 닫고 회식했던 곳이고 관리자의 계획에 간식을 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이럴 때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한 발 뒤로 빠지죠. 센터 부설기관에 업무 보조합니다. 병원에 있는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보조합니다.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정에. 없어졌습니다. 폐쇄됐어요.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면서 1대1로 바뀌었습니다. 수련생들의 하소연과 문제제기가 있었고 센터 운영의 부조리, 전문요원들의 어떤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갈망의 목소리가 국정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센터도 국정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사용자성의 관리자, 이 사용자성을 가진 관리자도 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직영 운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굉장히 포기시켜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황의 결과가 직영이니까요. 임금의 요구에 대해서 결정된 노동자입니다. 저 공무원들도 임금 협상을 하는데 저희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민간위탁인데 노동자가 월급의 급여의 인상률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면 노동조합만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라든지 있던 사회복지 쪽에서는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많이 두고 있죠. 해결 방안의 시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1%라도 좀 많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50대 50에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의당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의원님이 고용 형태와 임금 전수 조사를 저희 노조와 함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민간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 재단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만 나눴을 뿐이지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의 접근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재단이 좋죠. 고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운영을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으니까.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임금 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래도 기운 날 수 있는 정책들을 정의당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 정신보건지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 넘기셨다고 하지만 사실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 사실 현실감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듣는 내내 계속 고개가 끄덕끄덕 걸려졌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태화 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님께서 발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화 샘솟는집 문용훈입니다. 저는 화면이 안 되더라도 한글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이제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라는 정신의료기관 또 이제 정신재활시설 그다음에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관련된 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등이 있고 뭐 중독센터도 있고 해서 이런 센터와 정신시설들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주상현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내용도 있고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센터로 갔어요. 센터가 훨씬 좋다.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고 요즘에 여전히 저희도 직원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영역은 일단 안정적인 업무 환경이 돼야지만이 대면적인 서비스를 하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나 직원들이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영역은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사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 공공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동사무소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임대 아파트의 관리 소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정신건강 사업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이나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인해서 변화들을 많이 이제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작년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이 있겠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그다음에 탈시설 로드맵 등이 아마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여러 가지 제안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준인 경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든가 최근에 WHO에서 나온 이제 지역사회 가이드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 같은 것으로 뭐 사람 중심, 인권 중심 이렇게 사업들을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 맞췄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신건강 관련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더 나쁜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일단은 뭐 거주 문제만 보더라도 자가율이 다른 장애인 영역이 평균 자가율이 한 58.2%인데 정신장애인은 32.8%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19.5%로 15개 장애인국 중에서 가장 높죠. 장애 평균이 한 7.5%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제 기초생활 수급률 자체가 타 장애인들의 비해서 훨씬 높은 이제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12월 말 기준으로 2021년 등록 장애인들의 기초생활 수급률이 21.7%인데 정신장애인은 69.9% 거의 70%가 기초생활 수급률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되면서 점차 높아지는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애 영역 중 가장 높은 기초생활 수급자율, 가장 낮은 취업률, 거주 공간의 취약성, 입원 입소 기간의 장기화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기준과 약간 동떨어진 현실들이 있고 이런 그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제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변화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관점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연구가 있죠. 기존 연구도 우리나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요즘에 얘기하는 챗GPT를 활용하면 이건 얼마나 비슷하게 나올까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그냥 챗GPT를 보시면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6가지 정도.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확충 및 배치가 필요하다는 챗GPT가 나와 있고 국가적인 지원에 투자가 강화해야 되고 교육 연구 활성화, 법적인 보험 및 규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경로 및 승진 기회 제공 이렇게 6가지가 챗GPT에서 나온 것은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연구가 됐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 연구들 이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 전달 체계가 이원화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이나 또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복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조직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서비스국은 제1차관 소속의 장애인 정책국이 소속인데 반해서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관 소속의 정신건강정책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전달 체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부처 내 협의가 잘 된다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정신건강 영역의 조직 자체가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과 지원이 부족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돼서 정책과에는 장애인 복지 정책팀, 장애인 협력 지원팀, 장애인 거주 시설팀, 장애인 탈시설팀, 장애인 권익 보장팀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장애인 자립 지원과가 있고 이렇게 다 또 여기까지 팀들이 많이 있지만 정신건강 정책 관련돼서는 팀이 3개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원화되면서 같은 조건의 시설이면서 제도의 시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우리가 보통 장애인 고용법이라 하는데 제33조 사용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고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연계고용이 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인 설치된 시설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같은 조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같은 조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의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연계 고용을 할 때 당연히 이 판로에 문제가 있는 직업재활 시설들에서 장애인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법 체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을 등록한 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부터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이 되고 나서도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몇 가지 빨리 좀 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 이제 이렇게 바꾸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떤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죠.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개별법들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가 2013년부터 일원화가 돼서 이제 장애인 종합지원법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앞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의 논의를 하다 보면은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누가 할 것이냐, 그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다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이걸 도나스처럼 가운데를 빼서 넘길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아직까지는 진행만 되어 있죠. 원래 제도라는 게 바뀌었다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3년 5년 사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요청해도 제도가 미비가 되고 부처 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담들은 오로지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갑질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민간에 기울어진 협력 체계를 좀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공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런 융통성보다는 그게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해는 책임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가장 큰 게 코로나 때 이제 개별 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일반화 됐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열 체크하고 하는 것들을 기계를 살렸는데 못 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샀다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서비스 하는 거 하지 마라. 우리 지침의 내용이 없다. 이건 책임성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이제 갑의 위치에 익숙하죠. 실제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게 되면 정부 예산 다음에 관련돼서 받게 되고 행정권도 있고 감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갑의 위치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특채나 일종 직종에 대한 고용 전문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공공영역의 전문성이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간격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과거의 경험이나 관성에 의해서 판단된 경우 그 문제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 성향을 비판하기보다는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좀 더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정신건강 영역 서비스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은 공공과 민간이 약간의 균형을 맞춘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전산 시스템 때문에 행정이나 예산이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되어 있고 또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법인의 책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의 예산권, 행정권, 감사권은 유지하되 민간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것이 그 개인을 비판하겠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제대로 그 상황을 알고 업무 점검을 하는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점검에 대한 태도나 점검에 대한 사전 연락과 협의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공공과 민간이 좀 더 협력적으로 논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원적인 업무와 지원적인 업무 역전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센터나 시설을 가보게 되면 특히 올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평가를 센터도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전부 행정력으로 다 붙어서 이래서 여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인지 아니면 전산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연적인 업무보다는 그걸 지원하는 업무가 본연적인 업무를 이제 넘어선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건사연구 연구에 의하면 회계, 시설관리, 조리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업무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사회복지 영역을 필요해서 정신건강 영역 서비스들도 업무 건강이 굉장히 전산화되고 시스템이 연동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세 번째가 시스템이 되면은 업무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서류는 그대로 두고 시스템은 계속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서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 시스템이 많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많으면 제대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시스템은 고도화 작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스템과 꼭 연동을 해서 시스템을 현장에서 2개, 3개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예산 서류를 반으로 줄이기 이런 회의를 좀 해서 실제 반으로 줄여가는 그런 것이 한번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연적인 업무에 이렇게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적인 업무를 좀 줄여가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세대와 가치의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노동자의 선호도 변화입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조직 자체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소속감이 굉장히 좀 끈끈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끈기를 중요시 여겼었는데 요즘에는 끈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반면에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다 보니 어떤 상처는 너무나 커서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1년의 수련을 받고 25, 뭐 군대 갔다 오면 27, 이 정도 된 나이에 대면 서비스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봅니다. 자살에 관련된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과연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또 이런 현장에 붙어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제 일반화된 사회에서 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최근에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팀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팀이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뭘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영역은 다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바뀐 노동자들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퇴사율과 지원 축원의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맞는 노동자 확보, 육아나 돌봄 등에 의한 경력 단절된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 체계 마련과 경로 확보, 탄력적인 근무 시간 실행 등이 마련되어야만 정신건강 영역에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번째는 제가 정신재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이 정원수를 개합하면 약 중증 정신질환의 2.3% 정도만이 이용할 수 있는 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그 226개소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6.6%가 없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민간에서 설치하고 일정 부당 자기 부담으로 2, 3년을 운영한 이후에 정부의 예산을 받아라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현재와 상황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 주간재활시설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4명 정도 있는 시설들만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전국에 작년 말 기존에 249개소가 운영했는데 그중에 192개소가 그러니까 77.4%가 시설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치 신고한 다음에 그거를 직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든가 뭐 직영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반면에 직영을 하는 나머지 경우에도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제공하면 그 위에 기능부항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바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영역에서는 뭐 1년, 2년 동안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2022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중복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에서 정신장애와 관련된 의뢰가 높아지면서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이 2024년 3년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마음 충전소 사업이나 뭐 7월 7일 날 한다고 하는데 아산복지재단의 정신장애 및 사회적 고립 계층 지원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역의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단위 예산 지원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바뀐 시설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60입니다. 좀 젊어져서 역시 60이 이제 조금 안 됐어요. 젊어지는 바람에. 얼마 전에 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연수를 과거에 가면은 저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은 이렇게 호텔이 잘못 예약이 돼서 침대 한 개 큰 거, 킹 사이즈 침대 하나 있어도 저희는 그냥 잡니다. 근데 아마 요즘 세대들은 절대 그렇게 못 잘 거예요. 바꿔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뀐 거죠. 자기 혼자가 아닌 공간을 누구랑 같이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사회가 됐죠. 반면에 시설 환경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설계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설 운영 규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정기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서 약간 바뀐 시설 환경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992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규정이 아직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 4.3 제곱미터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여전히 그거 기준은 바꾸지 않죠. 왜 공공에서는 한번 만든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뀐 환경에,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저 기준안이 1인당 14제곱미터지 않습니까? 이제 2012년도, 2011년도 기준이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 기준안이 22에서 25제곱미터,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도 25제곱미터, 그다음에 우리나라 1인당 벌써 33제곱미터가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4.3제곱미터라는 한 평이 조금 넘는 기준을 적용을 하려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바뀐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에 대한 내용, 종사자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내용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정의당하고 몇 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뀌는 작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관련된 것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못한 게 물론 자격증 관련된 작업도 했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일반 국민 관련된 논의를 한 이후에 제도 개선에 관련된 몇 가지 고민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력 노동자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실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토론문을 일정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챗GPT보다 나은 것 같아요. 챗GPT보다 나은 그래서 아직 인간이 낫구나. 이건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편은 좀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챗GPT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기존의 프리트레인드된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서비스를 같이 받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어려움 있는 분들도 같이 좀 공동의 선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정의당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재활시설이라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이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에 46%밖에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김준범 상담심리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상담심리사 김준범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상담심리사의 노동 환경, 공공 영역의 상담 서비스 문제, 그리고 민간 시장의 문제와 예방에 대한 그런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2010년부터 지역 교육청 산하에 있는 위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장 근무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센터도 근무를 한 적이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기관, 청소년 쉼터, 그리고 민간 사설 상담센터에서도 시간제 상담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주로 공공 영역에서의 상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청소년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노동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담 심리사들의 노동 환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냥 고학력 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갈 때까지 들인 노력에 대비해서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냐 하면은 지금 상담심리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게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자격증입니다. 이 두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은 석사 학위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격증 취득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도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거의 석사 학위가 기본으로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학비를 또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려면은 그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이제 상당한 분량의 실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도제식 그 교육을 받는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수련에도 당연히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 시간 동안에도 이제 시간이 듭니다. 2급을 취득하는 데는 짧게는 대략 1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런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이원화돼 있어 그 상위 자격증인 1급 자격도 있습니다. 그 1급 자격도 취득을 하려면은 거기서 다시 최소 2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도 비용이 투자돼야 되고 생계가 곤란한 그런 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들과 이제 후배들 이제 농담으로 얘기한 거는 2급을 따려면은 차 한 대를 넣어야 되고 지금 1급을 따려면 집을 한 채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그런 농담을 좀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2급을 자기급 자격증을 처음 얻고 이제 공공기관 이제 지역 교육청의 상담센터인 위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월급이 굉장히 낮았고요. 제가 그 찾아보니까 2011년 당시에 이제 월급이 이제 뭐 다 떼고 실제로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게 13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자리가 교육 공무직이 되었고 당시보다는 조금 이제 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어떤 평균적인 임금하고 비교하면은 낮은 수준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서 어디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 상담사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간을 1시간 일했을 때 이제 주는 비용은
뭐 상황만 기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상담을 시간제 상담사로 가도 상담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제 상담사를 쓴다는 거는 그곳이 이제 그만큼 상담이 많지가 않고 또 특정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수가 적고 업무량이 적어서 결국은 일을 많이 못하고 생계에 곤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게 상담이 있다 해도 그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이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은 그냥 저는 갔다가 이제 정말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그대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2020년도에 청소년 쉼터 상담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회에 상담을 하면 2만 원을 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가면은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달에 많이 나가봐야 2회에서 4회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면은 그때 뭐 근무 시간 동안 계속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명에서 많아야 3명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달에 그곳에서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최저로 벌 때는 2만 원 벌고요. 최대로 벌면은 24만 원 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기관을 좀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노동 대비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업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상담 심리사의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급여가 낮기 때문에 숙련 상담사들은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어떤 상담 인력들은 저숙련 상담사가 자리를 채우게 되고 저숙련 상담사라고 하면 바로 막 2급을 딴 지 얼마 안 된 그런 경우를 저는 말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 구하면은 이제 비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창 수련 중인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상담은 대체로 이제 상담 비용을 좀 지불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황도 어렵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담사의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숙련 상담사나 아니면은 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저숙련 상담사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가 적고 이제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직이 잦습니다. 그러면은 근무를 해 나가면서 쌓았던 노하우들도 전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상담을 운영할 때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직업이든 간에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필요한 절차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너무 적은 횟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심리 상담은 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회의 횟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이게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 회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동료들에게 물어보면은 최소 10회는 해야 된다, 10번 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적은 횟수를 실시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 예산 문제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적은 횟수를 실시하게 하는 문제도 있고 저는 심지어 이제 단 1회 실시하는 것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또 좀 맞지 않는 운영에는 불규칙한 실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상담사를 파견해서 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공간이 아예 없거나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상담을 하거나 또 참가자, 이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인 상담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있었던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도 입소자에게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완전히 강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좀 다양한 원인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예산 때문일지 아니면 어떤 이제 실적의 문제일지 또 이제 뭐 업무의 이제 상담이라는 이 업무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을 하면은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안내하고 사전 질문을 이제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다 이제 응답을 하면은 상담 파트너, 상담사를 배정을 하고 상담이 끝나면 후속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분류를 한다 그랬는데 유형 분류를 하면은 현재는 이제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 위험도나 아니면 이제 심각도를 이제 상중하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일반군이 가장 이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임상군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마음관리 앱을 이제 이용권을 주거나 추가 심리 상담을 제공하거나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군에게 제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예측을 해봤을 때 일반군에게 마음관리 앱을 이제 이용권을 주고 이제 도움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주 이제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다가 하는 분들에게는 추가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이제 임상군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은 전문 의료기관 이제 시설에 기관에 연계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차를 겪으면서 이 사업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연 모집 인원이 2020년에 이제 2,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연 모집 인원이 10,000명입니다. 그리고 기본 회기가 2020년에는 7회기였는데 21년에 7회기, 22년도에는 최대 5회에서 7회기로 바뀌었고 지금은 기본 4회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파트너, 상담사의 수가 제가 자료를 찾았을 때 2021년에 130명, 2023년 현재 230명으로 총원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거는 모집 인원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상담 파트너의 수가 이제 증가한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거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류는 이제 22년에는 일반, 준위기, 고위기 이렇게 나눴는데 아마 명칭은 다르고 이제 어떤 의미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의 문제가 7에서 4회기로 감소를 했다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들어올 텐데 그때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보았을 때도 참가자 중에 45.5%가 상담 횟수 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상담사들의 의견에서도 85.7%가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의견의 개선 사항으로 나와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7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연장이 필요했을 때 예전에는 상담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 검사 점수에 따라서 이제 분류에 따라서 됩니다. 앞에 보시면 도움군에게만 추가 상담이 진행이 되고 일반군과 임상군에게는 4회 이후에는 무조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원하는 요구와도 맞지가 않고 임상군은 병원이나 이제 그런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상군 중에는 처음 참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거나 병원을 갔는데 맞는 약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진료를 원치 않는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4회 종료되면은 4회 상담하면은 그냥 종료가 되고 병원으로 연계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병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사례가 종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사업의 성격이 좀 변했다고 봅니다. 이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상담 횟수를 줄였다면은 사실 이제 상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제 상담사들이 사례 관리를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충분히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모호하고 운영이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어떤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적에 대한 이런 좀 욕심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할 때
현실과 맞지 않고 어떤 실제와 좀 맞지 않는 운영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상담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제 여론도 이제 많이 높아졌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에 관련된 시장도 많이 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소셜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관심을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고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상담센터 광고나 어떤 앱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분명히 이제 어떤 식으로는 시장은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장과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센터를 개업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자격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위험한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개업을 했을 때 이 소비자의 안전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심리 상담의 자격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수가 저렇습니다. 상담 키워드로 검색해도 민간 자격증은 한 3,000여 개 이상, 거의 4,000개 가까이 나오고 심리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민간 자격증의 수는 거의 2,600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실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자격증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사를 만났을 경우에 소비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장기간 상담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진짜 뭐 10회, 20회가 아니라 연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의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내고 상담을 이제 참여를 해왔는데 내가 아무런 효과를 못 얻었다. 뭐 변화가 된 게 아무것도 못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경제적 손실도 크고 시간 손실도 크고 결국은 어떤 소비자의 안전이나 경제적 손실은 이미 이제 마음의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또 더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시장에 문제가 있고 심리 상담 분야의 이 시장이 어떻게든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예방입니다.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고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손을 쓸수록 어떤 좀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는데 비용이 더 이제 적습니다. 이미 발생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해결을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예방에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의 상담을 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현장에는 이미 이제 지역교육청의 상담센터인 위센터가 있고 학교 내에 상담실인 위클래스 이런 이제 시설들이 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수에 비하면은 이제 배치된 전문 상담 교사나 상담 인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위클래스 같은 상담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뽑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고 자원봉사자를 뽑는데 자원봉사자가 이제 어떤 자격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공명이 유사해 보이는 어떤 그 전공자를 이제 지원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제 예방 계획이 좀 철저해야 되는데 제가 본 경우 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학생들의 이제 심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를 찾아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검사만 하고 그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결과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방치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예방의 계획에 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식 수준 강화가 필요한데 저는 올해 이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라인 연수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서울시 학습도움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연수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주제가 이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ADHD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ADHD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름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 댓글창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들, 흥미롭다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좀 신기했던 부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이 진단마저도 이렇게 인식이 낮다면은 정말 발견되지 않은 것들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학교 내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서부터라도 이런 인식 수준이 강화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이면에 어떤 원인인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았던 최근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어떤 결과 공개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이유를 아마 그 이면의 이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또 신체적인 질환이나 심리적인 질환 문제, 또 사회 경제적 여건, 또 가정 환경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은 각각 다 달라야 됩니다. 일관적인 일관된 해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개를 하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이면에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단순히 이제 뭐 자살률을 줄인다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줄인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이 사회적인 여건이 무언가 이거를 좀 고민하고 그걸 찾아나가면서 예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각자 영역에서 정말 오랜 시간 시니어로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얘기들 저는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는데 저희가 구글 폼으로 먼저 사전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현장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좀 질문하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시간 짧게라도 마련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이 좀 있었냐면요. 요거는 문영훈 관장님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떤 곳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실 때 가장 자주 겪는 어려움이나 하루 일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시설이란 단어가 가지는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요즘에 시설이란 단어를 안 쓰고 뭐 기관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단어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정신건강 영역의 시설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의료기관을 빼고 정신건강 증진 시설 중에서 하나 정신의료기관이 있죠.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통원을 하는 곳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요양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전국에 59개 정도가 있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한 13,5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현원 한 8,500명 정도 되는 24시간 거주를 제공하는 이제 대형 시설을 정신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이제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크게 나누자 보면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24시간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소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설들은 밤에만 이용하는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낮에 데이케어를 하는 이제 주간 재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그 이용 시설에는 직업 재활 시설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전환 지원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중독자 재활 시설들과 같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움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뭐 개별 시설들마다 다들 그 어려움들이 있겠죠. 특히 아까 주상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평가를 저희가 오래 받습니다. 근데 과연 평가를 센터가 하는 건지 센터가 받아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지표들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평가는 센터의 평가로 가는 것들이 많죠. 뭐 시설들도 마찬가지가 있겠고 또 이제 근무에 대한 안정성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슈퍼비전이나 이런 자문들이 제공이 되고 또 성장의 기회가 제공되느냐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평가에서 슈퍼비전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받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받고 있냐를 평가해야겠죠.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빨간 펜 선생님이나 이제 글자가 틀려서 빨간 펜으로 겪든거나 아니면은 배멀미 유도형이라고 해서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슈퍼비전이 달라지는 형이나 아니면은 본인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본인의 바로 위 상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디어를 못 내는 맹구주산형 같은 슈퍼바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제공이 돼야 되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외부에 대한 근무의 안정성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전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급여라든가 근무 시간에 대한 환경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 정신건강 영역에 꽤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회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정한가에 대해서는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기회의 평등을 주로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과의 평등이 안 되고 있구나. 결과의 기회의 평등도 안 되고 결과의 평등도 안 되다 보니 정신건강 영역에 왔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떠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분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좀 다정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개별 유형들마다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안 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준범 심리사님께 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상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심리사가 하는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저기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저기가 사실 감은 잘 잡히진 않습니다. 예, 어떤 건지 잘 이제 감은 안 잡히지만, 그래도 그냥 이제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학교를 다 여기 보면 이제 학교를 나오신 지 오래되시는 분들이지만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이제 그거를 좀 조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둘이 이제 어떤 대화를 한다는 거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상담팀이사가 하는 심리 상담이나 콜센터나 뭐 교사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 심리사가 하는 이제 상담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주제가 주로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문제나 어떤 심리적 고통이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거를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심리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하냐면은 마음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거나 조절할 수 있게 해주거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나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이제 상담 이제 내에서 하게 되고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 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좀 특징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일주일에 1회 50분 정도를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게 탄력성 있게 조정은 되는데 그래도 보통은 주일에 50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좀 기간이 긴 편입니다. 예, 이제 보통 뭐 10회에서 끝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좀 장기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 단위로 진행하는 분도 있고. 되게 이제 차이는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끝나는 시기는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괜찮겠다 싶을 때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여기저기라는 게 이제 상담이란 용어가 아까 자격증도 한 몇천 개가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정보가 조금 궁금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 주상현 지부장님께 아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정신건강 영역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1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하지만 급여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아까 1년의 과정을 겪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되면 라이센스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급여를 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에 보면 서울시나 아니면 복지부의 기준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임금 체계에서 일반 복지사는 5급을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전문요원은 4급을 받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반영이 된 거죠. 사실 근데 이것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점과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정신보건지부가 51일간 파업을 하고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재활시설에서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던 찰나였고, 저희가 파업을 하고 노조를 하고 좀 목소리 시끄럽게 굴었더니 그 해에는 재활시설에 입사하는 전문요원보다 전문요원은 5급을 받았는데 센터는 4급을 준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에 또 많이 인력들이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시설에서 전문요원도 4급으로 주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부가 아니 센터만 주기로 했는데 재활시설 왜 안 줍니까? 저희 동료들한테 그런 더 아픔을 주기는 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의 경우에 4급이 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지방에서는 사실은 직제가 센터장과 팀장과 전문요원, 팀원, 그리고 미자격 요 4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팀장도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센터가 팀장과 상임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상임팀장하고 팀장이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호봉으로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꿈 같은 얘기고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정신보건 전문위원회 자격수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전체 복지를 하는 사람들 영역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1년의 과정을 겪었던 수련했던 어떤 전문요원으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력의 결과를 조금 더 흔히 얘기할 때 뭐 챙겨준다는 의미로 자격수당화를 좀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기본급의 그 차이를 두기보다는 자격 수당을 별도로 적용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사전에 이제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요 패널분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혹시 현장에서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 오늘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신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당원 이현승입니다. 그 개인적인 견해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국냄비에 담긴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라는 그런 좋은 글귀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들은 책임지지 않는 나름의 위정자들이 일으킨 분노 유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와 뭐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예전에 그 행정서비스 고객 대표로서 활동하면서도 많이 느꼈었고, 과거, 현재 또 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가 이제는 있어져야 하는 21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보다는 선 예방으로 아까 김준범 그 상담 심리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너무 남루하다 보니 좀 건강한 국가의 보조금으로서 또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정신건강 위원들, 요원들이 활동하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는 분류적으로 하증 그리고 중간에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증에 속하는 그 중증 치료자들은 의료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막 시작된 그 국가 이슈에 반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 한 집당 1인 4인으로 치면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근거해서도 160명 곱하기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숱한 아픔들이 결국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아프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듯이 정신 역시도 지금 기본적인 뇌의 어떤 문제가 아닌 이상 참 애매모호하고 참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언어 말살 정책이 있었던 식민지를 통해서 그 다음 80년대 술문화 그리고 21세기에 네, 한 번만 조금 정리해 하고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에 지금 마약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조차도 정신건강에 부합돼서 자꾸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인 좀 부분으로 그 기관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의 우리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죄송하게도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토론회에서도 어떤 기관이나 시설 혹은 전달 체계 자체에 현재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뭐 중증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패널분들 소감 듣고 토론회 마무리.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이걸 나갔어요. 요 마이크 돼가지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신건강위원회 그 정의당 신동빈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금 세 분 토론 이제 발제해 주신 것 되게 잘 들었고, 저도 지금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으로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질문보다는 저도 실무자로서 느꼈던 어떤 임상심리 전문가,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직역에서의 어떤 고충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맥락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좀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언급이 됐던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 영역의 사람들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에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상심리 전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주변에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지역 정신과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병원의 슈퍼바이저 혹은 기업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매를 되게 많이 보는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따고 나서 좀 치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치매 안심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급여가 정말 적어서 그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팀원 1호봉 기준 급여가 1,962만 원이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제 너무 이 급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자격을 갖췄을 때 좀 기대되는 급여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은 좀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전문가 분들이 많이 이런 직책에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치매 환자분이 많이 오는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사실 이런 기초적인 기관에서 어떤 비전문적인 서비스 때문에 제대로 스크린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치매가 조기 발견되지 못해서 좀 심한 상태에서 오게 된다든지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다양한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 특유의 어떤 문제인데, 2018년도에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그 법안이 개정이 됐었어요. 당시 인지행동 치료라는 어떤 그 상담 심리 치료에 좀 가장 근거 기반되고 가장 명확하게 검증된 이 치료법이 급여화가 됐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상담을 이제 일반 분들도 좀 싸게 이런 급여화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런 심리치료의 어떤 전문가들이 치료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배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일단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그것을 가져가고, 실제로는 그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사들조차 하지 않게 돼서 이제 아무도 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 아주 좀 기이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심리상담이 어떤 비싼 비용,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투입되는 것 대비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까 김준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 때문에 기초적으로 상담 심리를 지금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그런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심리치료의 어떤 급여화 부분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나 선생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죠. 인지행동 치료 부분 얘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상담 심리 분야에서는 자격증 문제, 법으로 이제 자격증이 법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하필 제가 그때 이제 제 그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한창 거두고 있을 때라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예, 지금 와서 봤을 때 이제 갈등이 있는 이유는 너무 이제 이해 충돌이 많이 부딪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하나만 봐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전공이 있고 다 서로의 어떤 요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심리학회도 있고 한국상담학회도 있고, 이제 거기도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법안은 이제 여러 법안이 나오고 이제 그게 그냥 갈등만 있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듯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사 예,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지만 이제 의사들의 반발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언제나 이제 문제인데,
결론은 이제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목표는 이제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못 받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언제나 문제인데, 이제 갈등이 발생하면은 그 핵심은 딱 지워지고 어떤 갈등과 소음만 남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얘기는 해야겠지만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 참 그냥 좀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만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글쎄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참 이것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공공기관이면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알맞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맞긴 한데,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급여 체계라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 참 답변 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만 있네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재활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구별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뜻의 질문으로 좀 읽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 같이 좀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상현 지도자님.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많이 퇴색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게 보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막 네임이 막 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해서 복지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센터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재활시설에서 해야 되는 직업재활과 주거지원이라든지 어떤 독립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센터가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걸 훈련시킨다든지 뭐 어떤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의 영역은 넣어놓지만 사업비는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은,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센터에서 하게 되면 억지로 뭔가 프로그램이라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센터는 돈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잠깐이나마 뭔가 한다고 하면 당사자분들이 센터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막 하게 됩니다. 그럼 재활시설은 또 사람이 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재활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대기도 걸려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있지만, 정작 계속 겹쳐지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센터는 본연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임상심리 얘기하면서 사람의 일반 심리와 관련된 얘기까지 좀 곁들여서 더 말씀드려 보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 치료 영역이 아닌 일시적인 심리 지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반 시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따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도 일반 상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일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업무는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센터는 업무를 좀 줄이고 재활시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더 지원책을 좀 더 정부에서 좀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각자 영역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정신건강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생겼는데,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20몇 자치단체마다 다 있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의 센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들도 있고, 이렇게 자꾸 센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또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 정도는 정신재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곳에서 그 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에서 그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없는 곳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센터나 다른 데서 하더라도 이후에 이것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거에 약간 치료나 재활 이쪽이 위주로 되어 있던 서비스 내용에서 뭐 WHO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뭐 법적 능력의 인정, 참여의 보장, 비가감점 실천 이런 그 내부적인 것이나 사회 변화들과 함께 실제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의 조항인 재활 및 훈련과 그걸 하기 위한 사회 보장, 거주, 고용, 문화, 건강 이런 쪽의 내용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편을 해서 그것이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내용으로 재구성이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건강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냐.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중에서 정신건강 관련돼서 교육을 받은 퍼센테이지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사실 지난 10년여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불균형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계획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만든 정신건강복지 제2차 기본계획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1- 쪽에 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계획을 모니터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2021년, 2022년도가 됐고 2023년간 되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이 계획을 못 한다면은 올해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또 중간에 환경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생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1인 가구 너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젊은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박탈감이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당시 계획에선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아까 김준범 심리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그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이 계획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하는 모니터링 과정을 꼭 하셔서 기존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해서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좀 촘촘한 서비스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함께 해주신 분 소감 간단하게만 듣고 저희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현 지부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이 정책 토론회 준비하면서 사실은 발표됐던 자료의 최근의 어떤 갑질 사례를 제외하고 제가 적었던 내용들은 한 7,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정의당의 윤서아 의원님 계실 때 선술집에서 윤서아 의원님하고 오랫동안 이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 굉장히 의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가 좀 더 재정립될 수 있도록 윤서아 의원님께서 그래도 국회 내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 지부와 함께 일을 좀 해주셨는데, 저걸 쭉 적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굉장히 좀 우울감이 들어서 난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존경하는 문용호 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우리 김준범 시민사 선생님, 그다음에 간간히 연락드리는 우리 정채현 위원장님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좋았고,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한 말로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의 노동자의 권리, 어떤 월급의 상승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노동조합의 지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이 영역에서 사람이 해야 될 분명한 영역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잘 써먹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사명감이 높고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현장을 좀
바꿔나가도록 선배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선배님들한테 조금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들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영역 내에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많은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조상현 지부장님한테 죄송하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환경이 그렇게 아직 안 돼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과연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연 누가 관리자냐? 뭐 센터의 센터장이냐, 아니면은 뭐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 과연 관리자일까? 그 사람들의 관리자성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에서 그 관리자들도 사실은 관리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을과 병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그게 센터나 시설의 평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준 정신건강 영역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항상 박수를 보내고 또 마음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제 2023년에 한 그런 마음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주상현 지부장님이 이제 느끼셨던 마음과 되게 비슷한 걸 느낀 게, 이제 한동안 안 들여보고 있다가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을 준비하면서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혼자 막 정리하고 조사하고 하던 얘기를 이제 국회에 와서 한다는 건 조금 나아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예, 긴장하면서 떨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들 좀 잘 알아채고 이렇게 좀 짚어주셔서, 문영훈 관장님께서 그런 거 짚어주시고 좀 뒤에 숨은 뜻도 읽어주셔서 되게 발표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각자 이제 좀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게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것을 느끼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아마 단시간 내에 뭔가 변하지 않을 문제라는 점에서는 좀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우리의 그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사람들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정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잘하겠다는 다짐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